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요즘 제가 제일 안타까운 일이 하나 뭐냐면요, 고려 아연의 이 경영권 분쟁은 진짜 리얼 싸움이거든요. 네. 그런데 예전 같으면 진짜 이게 정말 매일매일 화제가 될 만한 거였는데, 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우리나라는 계엄 탄핵 정국으로 네. 이게 막 이슈가 흔들리는 바람에 진짜 이거 묻히면 안 되는 스토리인데, 네. 조금 묻혀 있어서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네. 근데 막판까지 아주 흥미진진한 엎치락 뒤치락 뒤집기가 있었고요. 최근에 법원에 가처분 신청으로 최윤범 현 회장이 그냥 지는 쪽으로 네. 우리가 대충 정리를 해드렸는데, 왠지 좀 불안했어요, 저도. 막판에 또 한 번의 꼼수가 등장하면서 끝난 줄 알았느냐? 네, 도대체 이제 서로 이겼다고 하는데 누가 이긴 거야? 네.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고려 아연 전문 기자 김상훈 기자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고려 아연 전쟁이 진짜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 좀 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음. 네, 끝났다고 했는데 또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요거 드리고. 조금 길어질 것 같아요. 네, 수시로 복잡해질 때마다 중간중간 점검을 좀 해주세요. 네, 네. 사실 엊그제 임시 주총을 앞두고는 그 법원의 가처분 때문에 이제 법원의 가처분 때문에 표 대결로만으로는 이제 뭐 최은범 회장 측에서 이기긴 힘들 거다. 그래서 주총에서 뭐 파행이라든지 이런 어떤 다른 꼼수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좀 상상하지 못했던 반격이 나왔습니다. 네. 무슨 반격이었냐면, 영풍 같은 경우에는 여하튼 고려아연의 지분을 25%나 준 최대 주주거든요. 영풍 MBK 연합 영풍 MBK 연합 다에서는 40%, 41%. 예. 의결권 기준으로 46%니까 오. 굉장히 높은 수치인 거죠. 영풍 하나만 놓고 보면 맞습니다. 근데 영풍과 이제 고려아연은 모자 관계는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최은범 회장 측이 경영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또 특수관계인에서 예. 그 배제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고려아연이 그 손자 회사 중에서 호주의 선 메탈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약 뭐 줄여서 SMC라고 이제 부를 텐데, 이 SMC가 기습적으로 영풍의 주식 10%를 취득을 한 거예요. 고려 아연의 아니요. 영풍의 손자 회사가 고려아연의 손자 회사가 영풍의 지분을 산 영풍 거죠. 지분을 거꾸로 샀다. 역으로. 네. 맞습니다. 네, 고려 아연은 지금은 최 회장이 경영하는 회사고, 맞습니다. 영풍은 그 최 회장을 공격하는 회사인데, 잠깐 슬라이드로 뭐 명확하게 보여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그림으로 알려주세요. 네. 보시면 영풍과 MBK 등이 해서 41%의 지분으로 이제 고려아연의 최대 주주 지위를 획득을 하고 있지만, 예. 최은범 회장의 경영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예. 특수관계인이고 여기는 특수관계인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영풍 같은 경우에 25.4%의 지분을 쥐고 있는데, 그 나머지 MBK 등 다른 이제 관계인들은 15.6%밖에 안 들고 있고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SMC라고 하는 고려아연의 손자 회사가 있어요. 원래 있었던 네, 호주에 있는 회사인데, 음. 원래 그 영풍이랑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최씨 일가랑 장씨 일가가 같이 가족 경영을 했던 회사잖아요. 그래서 영풍정밀, 그다음에 최정훈, 최창근, 최창규, 유중군 이런 사람들이 영풍, 화살표가 잘못됐는데 이 영풍의 지분을 한 10.3% 정도 들고 있었습니다. 네. 나눠서. 네. 근데 요거를 한꺼번에 이 SMC라고 하는데 팔아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하다 보니까 SMC가 영풍의 지분을 10.3% 들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된 건데, 네. 문제는 우리나라 상법에 이런 식으로 그 뭐 순환 출자 고리가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이 영풍이 고려아연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나도 네 주식을 가지고 있고 니도 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또는 나의 자회사가 네 주식을 가지고 있고 네가 우리 내 주식을 갖고 있다. 쉽게 말하면 순환 출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렇게 연결하면 한 바퀴가 돌아지는 맞습니다. 그 그림이 나타나기만 하면, 그렇죠. 내가 가진 네 주식도 의결권이 없고 네가 맞습니다. 가진 내 주식도 의결권이 없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양쪽이 똑같이 않고 나는 3%만 갖고 있고 나는 17%를 갖고 있는데, 이렇더라도 3%는 안 됩니다. 10%가 넘어가야 돼요. 그럼 10%, 20%를 갖고 있으면 10도 무력화되고 20도 무력화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10끼리만 무력화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제 고려한 측에서 주장을 했고, 그래서 어제죠. 어제 임시주총에서 이제 의장권을 가지고 있는 게 고려한 측이기 때문에 사실 이 공시가 이 SMC가 영풍의 지분을 10.3% 취득했다는 공시가 이제 어제 주총이 있었으니까 그 바로 전날 밤에 공시가 되거든요. 예, 예. 그래 이게 공시가 되고 난 다음에 고려한 쪽에서는 야 이거 봐라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라고 하는 규정의 위반이기 때문에 영풍의 25.4% 지분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주총에서 주장을 합니다. 예. 의장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해서 실제로 의결권을 배제를 해버린 거죠. 아, 그래서 어제 주총에서 어제 주총에서.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좀 난리가 났던 게 그런 것 때문이었던 거예요. 당신들은 합치면 연합군이라 41이지만 그 중에 영풍은 이번에 의결권이 없어. 맞습니다. 그러면 영풍도 우리 15.6%로 지분이 있고 줄어드는 우리도 거죠. 영풍 지분이 있고 이렇게 한 바퀴 돌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원래 최윤범 회장 측이 그랬던 시나리오가 집중투표제를 통과시키고 이사 19인 상한을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집중투표제로 이제 이사를 뭐든지 한다. 7인으로 하든 네. 14인으로 하든 해서 4대3, 뭐 8대6, 9대5 이렇게 이겨도 우리가 뭐 3명이나 많게는 6명까지도 의석을 확보를 하게 되면 의사 의석수를 확보를 하게 되면 이사회의 과반수는 넘기지 않기 때문에 경영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서 이렇게 될 수가 없어서 무조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있었죠. 집중투표제와 네 이사 뽑는 거는 같은 날은 하지 마. 맞습니다. 그런 법원의 판결이 바로 며칠 전에 그렇죠. 있어서 네. 그래서 집중투표제로 이사를 뽑으려고 하던 최윤범 회장은 실패했구나 싶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표로만 따지면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풍의 지분 25%가 의결권 행사를 못하다 보니까 이 세 가지 안건을 한꺼번에 다 통과시킬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25% 지분이 빠지면서 사실 고려한 최윤범 회장 측 같은 경우에는 우호 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특별 결의, 그러니까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그 표를 확보를 하면서 이사 19인 상한까지도 한꺼번에 통과를 시키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윤범 회장 측 입장에서는 최상의 시나리오로 결론이 난 건데 예. 그래서 그 오늘 아침 조간에는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최윤범의 묘수가 통했다. 경영권 방어에 성공을 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진짜 정말 과연 그런가?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걸 조금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영풍의 25% 의결권이 왜 제한이 되는 건지 그걸 먼저 아셔야 되는데 일단 상법에 보면 상법 369조에 의결권 관련해서 조항이 있습니다. 3조의 사망을 보게 되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분의 1, 그냥 10%잖아요. 예. 요거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좀 말이 어렵기는 합니다만 아까 보였던 대로 이대로인 거예요. 여기서 SMC가 영풍의 지분을 10% 이상 들고 있는 경우에는 영풍의 고려한 지분 25% 의결권은 사라진다. 예. 요 조항인 건데 예. 이런 조항을 왜 뒀냐라고 하면 사실 과거에 순환 출자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재벌이 적은 자본금으로 그룹을 지배하는 방법이었잖아요. 예, 예. 뭐 예를 들면 오노의 모회사 지분율이 10%라고 하고 그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 50%를 들고 있고 그 자회사가 또 그 밑에 자회사 지분 50%를 들고 있는 경우에 예. 그러면 이 손자회사가 모회사의 지분을 40%만 갖게 되면 네. 오너 입장에서는 10%의 지분으로 이 그룹을 다 온전하게 지배를 할 수 있잖아요. 예. 뱀의 꼬리가 꼬리를 물면서 한 바퀴 돌면서. 그래서 이 가공의 자본으로 적은 자본을 가지고 가공의 자본을 만들어서 그룹을 지배한다라고 해서 이미 1984년부터 상법에서 이걸 금지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아까 법조항을 보여드리면 이미 342조에 보면 그러니까 자회사끼리는 자회사끼리는 주식을 뭐 주고받을 수 없다. 취득할 수 없다.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라고 하는 조항이 이미 있고 자회사 모회사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친구 회사를 통해서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회사를 통해서도 발행 주식 총수의 10분의 1인 10%를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조항을 이미 1984년도부터 이미 상법에 넣어놨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10%가 넘어가면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전기가 통하면 지분이 연결되든 뭐 바로 하루라도 되든 그렇게 그렇죠. 연결돼 있으면
10% 넘게 있는 쪽하고 상대 쪽하고는 서로 둘 다 없는 걸로.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거 초식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예전부터 경영권 방어 공격에 조금 많이 활용이 됐다라고 해요. 예. 그래서 최현범 회장 측 같은 경우에도 사실 본인들도 가처분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길 수는 있겠지만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어떤 그 다른 방법. 왜냐하면 지게 되면 속절없이 경영권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을 강구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이번에 터뜨리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 구조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영풍정밀이 가지고 있던 지분 최장훈, 최창근, 최창규, 유중근 이분들이 가지고 있던 지분을 한꺼번에 SMC에 팔고 SMC가 영풍의 지분 10.3%를 취득하면서 요 순환출자 고리가 만들어졌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해는 됐어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저거를 발표하고 그 전날 바로 직전 날이었죠. 바로 직전에 공시를 하고 그다음에 주총장에서 의장권을 가지고 있는 박기덕 고려한 사장이 야 니네는 순환출자고리가 생겼기 때문에 의결권이 없어. 의결권이 없다라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공표를 합니다. 물론 당연히 영풍이랑 MBK 쪽에서는 반대를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했죠. 설명해 주신 대로 법에는 저렇게 하면 서로 의결권이 없다. 네. 그거 되어 있으니까 네. 뭐 아유 저 꼼수하냐 싶더라도 법이 네.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야 니네 말이 안 돼라고 반대하는 영풍 MBK 쪽의 반대 논리는 뭡니까? 일단은 영풍 MBK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SMC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 있는 회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외국 회사이기 때문에 상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 상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회사들을 규율하는 법인 거잖아요. 예. 물론 그 상법 안에는 외국 회사들도 지켜야 되는 조항들이 있긴 합니다만 통상은 이 상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회사를 규율하는 법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SMC는 외국 회사다. 그리고 상법에서 외국 회사도 지켜야 되는 여러 조항들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예. 근데 그 외국 회사도 지켜야 되는 그 조항에 아까 말씀드렸던 369조 요거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회사라서 그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게 일단 첫 번째 이유고요. 그 실제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 회사가 왜 여기에 적용돼라는 입장이에요? 일단은 제가 다른데 많이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법조문에 나와 있어요. 법조문에 그러니까 외국 회사 상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회사인 거고 외국 회사들도 우리나라 상법에는 이러저러 몇 조 조항들은 지켜야 된다. 외국 회사도. 그렇죠. 그게 보통 주식이라든지 사채 이전 같은 뭐 특정 행위에 대한 조항이에요.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외국 회사는 그런 조항 말고는 마음껏 헐개쳐도 되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가. 외국 회사는 외국 회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건 해라고 하는 그 상법이 네. 외국 회사인 경우에는 외국 회사도 지켜라라고 밑줄 그어놓지 않았으면. 예를 들면 외국 회사가 한국에서 하는 한국에서 본점을 두고 법인을 차리면 당연히 우리가 상법을 지켜야죠. 네. 근데 얘는 호주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호주 회사인 거예요. 그러나 저거는 그냥 자회사가 호주에 존재하는 거 가지고는 우리가 시비 안 걸지만 그 회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지분을 사는 바람에 순환 출자를 만들었으니 그 그렇죠. 상황은 우리가 우려하고 규제하고자 하는 그런 시츄에이션을 만드는데 일조를 한 회사잖아요. 일단은 그러니 규제를 받아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영풍과 MBK의 주장은 그러하다는 거죠. 물론 당연히 예. 그 저기 어디죠? 그 최현범 회장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을 저 같은 합니다. 논리를 세우는 겁니까? 일단 정확히 최현범 회장 측의 논리는 일단은 이게 외국 회사에만 적용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없다. 상호주 의결권. 법문구만 법문구만 보면 특별한 이게 제한은 그 조항에는 없다. 야, 외국 회사라고 빼라는 조항은 있냐? 라는 게 최현범 회장 쪽 얘기고 맞습니다. 야 이거 외국 회사도 지키란 말도 없잖아 라고 하는 게 그렇죠. MBK 쪽의 입장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형식상 이거 저도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는 안 됩니다만 예. SMC가 고려아연의 손자 회사잖아요. 예. 근데 100% 자회사의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회사라고 보는데 네. 이렇게 자회사인 경우에는 또 외국 회사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나 보더라고요. 어쨌든 고려아연의 주장은 법조문을 따지게 되면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라고 하는 입장인 거예요. 이거 순환출자라서 안 돼라고 하는 게 고려아연의 입장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영풍이랑 고려한 측에서 되는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SMC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가 아니라 유한회사다. 유한회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유한회사라고 하는 거는 뭐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주식회사는 주식회사가 주주들이 자본금을 넣어서 만든 회사인 예,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 우리가 흔히 퍼블릭 컴퍼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한회사는 그냥 말 그대로 개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사회가 있을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외부 감사 이런 것도 받을 필요가 없고 그래서 보통 이런 유한 회사인 경우에는 상호주 의결권 제한 조항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게 MBK 측의 주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SMC가 유한 회사인데 어떻게 이 조항을 적용하냐? 그렇기 때문에 니네 주장은 법률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호 의결 금지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만 존재한다는 주장이군요. 그렇죠. 그건 니들 생각이지라고 할 수도 있나 봐요. 이게 참 그렇죠. 취지로 보면 맞습니다. 야 니네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저런 식으로 순환 출자로 지배 구조 유지하지 마. 네. 저렇게 도는 순간 서로 상호 의결권 없어. 네. 그게 취지라면 네. 그 돌아가는 구조 안에 끼어든 녀석이 유한 회사든 뭐 해외 회사든 당연히 그 법의 취지로서는 다 같이 금지시켜야 그 취지가 달성이 되잖아요. 근데 그 조항은 상법에 있는 게 아니라 상법은 일반법에 모든 회사에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법은 특별히 그러니까 상호 출자를 하지 마라 금지하는 법안은 공정거래법에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 회사인 경우에 그래서 되냐 안 되냐? 외국 회사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외국 회사까지 다 포함을 해서 기업 집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정거래법 보면 그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산이 10조 원 이상인 경우에는 니네 순환 출자 고리를 만들지 마라고 하는데 여기는 기업 집단이기 때문에 국내 회사, 외국 회사 할 것 없이 이 안에 다 들어가잖아요. 이 고려 아연은 그렇죠. 고려안 같은 경우는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니까 기업인데 그렇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그 순환 출자 고리를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조항은 상법이 아니라 공정거래법에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법 안에서는 어찌 됐든지 간에 유한 회사인 경우에는 그 상호 의결권 제한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MBK 주장인 거죠. MBK 주장은 순환 출자가 만들어졌으니 순환 출자만으로는 뭐 규제 당하던가 처벌 받을 수는 있겠으나 네. 그로 인해서 서로 의결권이 없다는 상법 규정까지 적용받는 건 이상하다. 법률적으로는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게 본인들의 주장인 거죠. 실제로 제가 뭐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이게 어쨌든 의결권이라고 하는 것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유재산권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걸 제한하는 건 어쨌든 법률적으로 좀 엄격하게 여러저러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근데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사실 주주들 간의 이해상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경우를 대비해서 의결권을 이런 경우에는 제한한다라고 하지만 유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랄까요? 개인 회사.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다 동업자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상충 소지가 적다. 그렇기 때문에 유한 회사인 경우에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산다고 하더라도 순환 출자고리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의결권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판례에서 그렇게 이미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법조항이 아니라 이미 판례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MBK 측의 주장인 거죠. 그래서 그 판례도 보고는 싶은데 그 유한 회사가 이런 주총을 하는 상황이었다면 야 니네가 무슨 주식이 어딨어 그러는 건데 그쪽이 갖고 있는 의결권을 갖고 있는 경우조차도 서로 이게 는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판례까지는 못 찾아봤는데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어요. 2013년에 한라그룹 한라그룹이 당시에 그 한라건설이 모회사였는데 지금 한라홀딩스로 지배구조를 개편을 하긴 했습니다만 2011년에 PF 위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려웠습니다. 밑에 만도라고는 자회사를 두고 있었는데 만도가 잘 나가니까 만도의 도움으로 버티다가 2013년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한라건설이 한 4천억 정도 3,800억 유상증자를 하는데 사실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상증자를 할 때 KCC 범현대가 가족 기업이기 때문에 KCC가 백기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유상증자를 하고 났더니 이제 정몽훈 회장, 한라그룹의 정몽훈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율이 24%. 그 다음에 KCC 지분율이 13.5%예요. 아무리 가족 기업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정몽훈 회장 입장에서 조금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라건설의 자회사가 만도였고 만도의 자회사가 마이스터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스터를 유한회사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유상증자에 참여를 합니다. 마이스터가 주주가 되도록. 그렇죠. 이거는 그 다른 회사도 아니고 손자 회사잖아요. 그래서 모회사 자회사 간의 상호출자 금지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이스터를 유한회사로 바꿈으로써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한라건설 주식을.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뺑뺑 그렇죠. 돌게 실제로 그렇게 해서 지배구조 개편을 마이스터는 만도에 합병이 됐던가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별 문제 없이 넘어간 거예요. 그 상호 출자에 대해서 의결권이 없고 있고 이런 얘기가 없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사라는 이유로.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당시에 그때는 더불어민주당이 아니었죠. 어쨌든 민주당에서 제가 이종걸 의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상법 개정안을 내요. 그래 유한회사도 그거 규제해야지. 유한회사라고 안 하면 이게 취지가 어긋나잖아. 맞습니다. 근데 다만 그때 그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지 않고 회기 만료되면서 끝나버려요. 여기 그래서 입법- 상법은 그때나 지금이랑 똑같은 거예요. 입법 미비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군요. 입법 미비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같이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알겠습니다. 지금 상법상으로는 그 상호주 의결 제한 같은 경우에는 유한회사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법 규정이다라고 하는 MBK 쪽 주장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저는 법은 모르니까 취지상으로는 그것도 규제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요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네. 규제하려면 이 법이 확실하게 규정하고 용어로서 정의하고 그래야 이제 규제가 되는 그렇죠. 거니까 법 만들 때 그런 틈새까지 생각 못하고 규제를 못했을 수도 있네요. 어쨌든 맞습니다. 예. 여튼 이렇게 MBK에서 반박을 하니까 이제 고려한 쪽에서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이거는 저는 조금 의문이 생기긴 합니다만 복잡해. 그래서 고려한 측에서 한 얘기가 SMC는 유한회사가 아니라 주식회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규제가 적용돼야 된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유한회사라면서요. 왜 또 주식회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공시를 한 걸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전날인가 그때 그 지분을 취득할 때 SMC의 그 법적 성격을 바꾼 기재 예. 정정 공시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법적 성격이 유한회사였는데 여기 보시면 정정된 이유가 뭐냐면 법적 성격이 오스트레일리안 프로프라이어터리 리미티드 컴퍼니 이게 영어로 나와 있는데 사실 영어로 쓰여 있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이게 유한회사예요. 네. 유한이라는 게 리미티드라는 뜻이니까요. 물론 그 예. 예를 들면 컴퍼니 리미티드 그러니까 COLTD라고 하는 거 주식회사도 리미티드가 들어가긴 합니다만 예. 근데 문제는 이게 프로프라이어터리 리미티드 컴퍼니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유한회사거든요. 예. 번역하면 근데 유한회사를 영어로 된 이 조항으로 법적 성격을 바꿔놓고 정정 공시를 한 거죠. 그래놓고 이제 유한회사가 아니라 주식회사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이름만 유한회사야. 유한양행 같은 거야. 이름이 유한회사 쪽에 가깝지만 주식회사야. 주식 발행했겠죠 그러면. 아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한회사가 뭐 물론 호주는 다룰 수 있습니다만 예.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성격이 달라요. 이 유한회사가 주식회사가 되려면 이런 조건들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 실제로 예, 예. 갖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사회가 있거나 이제 그런 거 없이 갖췄다라고 하면 법적 성격도 주식회사로 바뀌었겠죠. 예를 들면 예. 컴퍼니 리미티드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바뀌지 않고 여전히 유한회사로 남아 있는 거 보면 이게 유한회사인데 주식회사라고 설명을 잘못한 건지 주장만 갑자기 바꾼 건지 실제로 저거 실체가 그쵸. 주식회사로 존재하는 건지는 그것도 두고 봐야 되겠네요. 요건 두고 봐야죠. 그래서 이게 뭐 법적 성격에 뭐 이걸 잘못 기입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고려한 측 설명은 주식회사가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좀 이상하긴 하네요. 프로퍼티를 찾아봐도 이게 소유주라는 네, 의미거든요. 소유주 유한회사 그런 성격의 단어인데 맞습니다. 저렇게 써놓고 갑자기 주식회사라고 그러니까 좀 일견 딱 듣기로는 그렇게 근데 주식회사에는 저런 리미티드 뭐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됩니까? 아니요, 똑같이 써요. 컴퍼니 리미티드, 네. 코 LTD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로프라이어터리라고 하는 그게 무슨 뜻인데요? 잘 이게 단어를 모르는 소유주가 그 유한 책임을 지는 회사인 거예요. 소유주. 주주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들, 출자한 사람들. 거죠. 아,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이게 유한 회사로 번역이 되는 건데. 근데 주식회사 유한 이럴 수 어쨌든 네 아니 뭐 저거 가지고 설마 거짓말을 할까 싶은데 지금은 얼마든지 저거는 가지고도 서로 금방 거짓말하고 싸울 그렇죠. 수 그래서 있는 누구 상황이라 말이 맞는지는 확인해 사실 봐야 알 수는 되겠네요. 없어요. 네, 네. 알 수는 없는데 여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어찌 됐든 간에 그 본인들이 원했던 주총 안건을 다 통과를 시켜서 네. 예,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일단 당장 그 영풍이랑 MBK 쪽에서 우리는 그 주총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법원으로 가처분을 일단 먼저 가겠죠. 그럼 법원에서 판단을 할 텐데 그 누구 말이 맞는지는 법원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실제로 만약에 가처분 인용이 된다라고 하면 영풍과 MBK 이긴다는 거죠. 예. 그러면 영풍의 25% 의결권이 되살아나요. 그리고 다다음 달이죠. 3월에 주총에서 어쨌든 본인들이 출석 주주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번에도 과반수 이상 많으니까. 왔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사회 과반 이상을 장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번에 주총 사회를 잘못 본 거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군요. 그래서 이거 그렇죠. 우리한테 의결권 안 준 건 무효다.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빼고 결정한 에브리띵이 다 무효다. 이번 주총에서. 그렇죠. 그래서 일단 가처분에서 인용이 된다라고 하면 본안 소송 가겠지만 이 본안 소송에 상관없이 일단 영풍과 MBK 쪽에서는 다음 주총에서 그 이사회를 반 이상 장악하고 이제 경영권을 가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뭐 본안 소송 가서 지게 되면 그때 뭐 다시 달라지겠지만 예. 이기게 되면 계속 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흘러가게 되는 거고 만약에 최인범 회장 측이 이긴다라고 하면 언뜻 보면 뭐 경영권 방어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 근데 뭐랄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또 크리티컬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공정거래법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예. 상호 이슈가 출자 또 금지. 있다. 예. 이제 끝난 게 MBK 아니다. 쪽에서는 어제까지는 이게 상법상 의결권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오늘은 공정거래법으로 공격을 했는데 공정거래법상 상호 출자 금지, 순환 출자 금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상호 출자는 순환 출자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36조 보면 탈법 행위라고 나와 있죠. 예. 상호 출자나 순환 출자가 허용이 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들. 예.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 이번에 호주 회사가 거꾸로 올라와서 영풍 지분을 산 건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맞습니다. 이게 영풍의 주장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탈법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안 된다. 이게 탈법 행위 금지잖아요. 이 말인즉슨 뭐냐면 이게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풍의 주장 같은 경우에는 보기에는 이 36조 탈법 행위 금지를 명확하게 위반한 거다. 순환 출자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으니까. 맞습니다. 상호 출자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면 저 처벌은 그렇다고 저 처벌이 경영권을 잃는다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벌금을 내든 뭐 혹은 뭐 잘못했다고 하든 반성문을 그렇죠. 쓰든 저건 그렇죠. 저거대로 처벌받더라도 맞습니다. 지금은 경영권을 누구한테 주느냐의 문제니까 일단은 관계 없지 않습니까? 검찰이랑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발을 했거든요. 고발하기로 예. 했거든요. 이제 예. 고발해서 예를 들면 공정위가 조사를 하겠죠. 이게 조사를 해서 진짜 탈법 행위 금지 조항을 어긴 게 맞네라고 판단이 되는 순간 아, 저 팔으라고 하는구나. 그렇죠. 기소를 하고 검찰에 기소하라고 이제 넘겨주고 그 다음에 행정명령이 나올 겁니다. 집행명령이 이거 팔아라. 팔아라. 근데 매각명령이 나오면 팔아야 되잖아요. 팔아야 되니 그리고 파는 나면 순간 그러면 다시. 영풍은 고려아연의 의결권 25%가 되살아나는 거예요. 야, 근데 그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겠습니다만 대법원 갔다가 팔으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했다가 너 왜 안 파니? 기다려 봐요. 너 진짜 안 팔 거냐? 뭐 그러면 시간 한 세월 갈 것 같은데. 그렇기는 한데 이거 예를 들면 그 집중투표제로 예를 들면 이사원의 가반을 계속 주총을 거듭해가면서 이제 확보하는 시간보다는 예. 오히려 저는 짧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매각명령이 나오는 순간 이제 임의가 다 끝나버린 게 뭐냐면 최윤범 그 회장의 지분은 한 17.5%밖에 안 돼요. 예. 의결권 기준으로 해서 한 20%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20% 가량이 우호 지분이잖아요. 예. 근데 기소가 돼서 이제 수사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 우호 지분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지지할 명분을 잃는다. 맞습니다. 현재 최윤범 회장을.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집중 투표제 방식으로 이사 선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40%대 20%라고 하면 이거는 뭐 방법이 없는 거죠. 최윤범 회장이 이길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정말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그래서 공정위에서 매각 명령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빠른 순간에 경영권이 뒤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군요. 예. 근데 좀 오래 걸릴 것 같긴 하네요. 왜냐하면 뭐 공정위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그게 또 잘못됐니 안 됐니 그러면서 또 뭐 걸고 그렇죠. 그럴 텐데. 공정위한테 혼나고 지적받는 회사가 하나둘이 아닌데 그때마다 그 경영권이나 대표이사가 물러나는 건 아니었잖아요. 형사처벌 같은 경우는 가겠죠. 검찰로가 수사하고 기소를 할 텐데 행정명령은 바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예. 아, 그러니까 팔아야 된다는 그렇죠. 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윤범 회장이 기소가 돼서 실형을 받을지
없을지는 나중에 결정이 되겠지만 집행명령은 바로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25% 의결권이 바로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 물론 그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형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다른 우호지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 믿을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뭐 예를 들면 그렇게 막 대단하게 뭔가 이렇게 혈맥으로 맺어진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럼 과연 다른 주주들이 그걸 지지를 할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 공정거래법 관련해서는 아마도 최은범 회장 측에서도 인지를 했다라고 다들 조금 의심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 SMC의 이사에 원래는 최은범 회장이 들어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사가 이제 이 의사 결정을 하게 되면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법적인 책임을. 예.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SMC가 500억을 주고 영풍의 그 지분 10%를 사왔는데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떤 목적으로 샀냐? 그러면 배임 아니냐라고 했을 때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근데 딱 그 SMC가 영풍의 지분을 사기 며칠 전에 네. 최은범 회장이 이사에서 빠져요. SMC 이사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그러면 그 이사의 자기 거래를 부인하기 위해서군요. 그래서 저기 뭐지 영풍에서는 제가 영풍이랑 MBK 물어봤던 게 그러면 공정거래법상 그 뭐지 혐의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분을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문제는 거기서는 빠졌는데 SMC의 모회사인 SMH에는 또 이사로 등기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간에 있던 다리 회사. 예. 네, 아까 말씀드렸던 100% 이게 SMH가 호주에 있는 회사들을 거느리는 홀딩스 예. 지주 회사격이 중간 지주 회사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또 등기가 돼 있어서 여기에 등기가 돼 있고 여기가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최은범 회장 우리가 딱 찍어서 고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자회사가 뭐 잘못했을 때 모 회사 임원한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나 모르겠네요. 제가 그게 법률적으로 그게 명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다만 영풍과 MBK 쪽에서는 주장은 그렇다. 그래서 이번에 야. 박기덕 대표이사와 그 최은범 회장 같은 경우에도 같이 이렇게 고발장에 이름이 올라가 있죠. 야, 이게 원래 뭐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저것도 꼼수죠. 네. 사실 꼼수인 거에 대해서는 뭐 상식적이면 꼼수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지금은 이제 꼼수냐 아니냐의 차원은 이미 넘어섰고,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경찰이 출동해서 내 경영권을 뺏어갈 수 있냐 없냐에 이제 문제로만 남아 있는 거라서 네. 저거 강제로 뺏어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근데 또 재밌는 건 그렇게까지 싸웠는데 또 오늘 하나 반전이 있었던 게 2시 30분에 영풍에서 기자회견을 영풍이 아니라 고려안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예. 원래는 최은범 회장이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 그 박기덕 사장이 나와요. 나와서 갑자기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영풍과 MBK를 저기한 새로운 협력자로 받아들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화해하자. 휴전제인가요? 이게 화해제인가요? 내가 이렇게 쉬운 사람 아닌 거 확인했지. 그러니까 그냥 협의합시다. 뭐 끝까지 싸우기도 서로 피곤하잖아. 이제 그런 얘기 한 근데 거네요. 다만 영풍이랑 MBK 쪽에서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 화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어쨌든 법률적인 다툼을 해야 될 텐데 첫 번째가 가처분. 가처분이 끝나고 나오면 그 다음이 공정거래법. 이렇게 줄줄이 아마 결과가 나올 텐데 여기에 따라서 이 경영권의 다툼의 향방이 달라지겠죠. 가처분 어떻게 나올까요? 저게 법적으로 다퉈볼 만한 사안이네. 야 이거 법이 애매하네 진짜. 그럼 가처분에서는 야 이거 주총 결과 무효로 해라고 할 가능성이 좀 높긴 하죠. 예. 뭐 제가 양쪽의 얘기를 다퉈보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 MBK 쪽의 설명은 나름 명쾌한데 고려안 측의 설명은 명쾌하다기보다는 살짝 갸웃거리는 느낌이 있어서 물론 그쪽도 뭐 법률 고통 같은 걸 받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뭔가 이렇게 믿는 구석은 있겠습니다만 예.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것들만 종합을 해보면 예. 뭐 쉽진 않아 보인다. 근데 저도 지금까지는 MBK가 꽤 공격하는 쪽이고 지분도 많은데 당연히 그들이 당당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네. 이번 건은 유한 회사니까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유한 회사 아니야 주식회사야. 니들 몰라서 그렇지. 우리 손자 회사다 야 우리가 모르겠니? 라고 하는 거라면 네. 주식회사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근데 공시에는 법률적인 성격을 유한회사로 적어 놓은 건 맞아요. 아까 그렇죠. 최초 보여드렸다시피. 공시 때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공시 잘못한 거야라는 입장이군요. 고려아연은. 아니요.
공시를 잘못한 게 아니라 처음에 유한회사로 했다가 SMC가 지분을 사고 난 다음에 기재 정정 공시를 또 해요. 이 사람의 법적인 성격은 유한회사라고 우리가 적어놨는데 알고 봤더니 주식회사야. 그러니까 프로프라이어터리 리미티드 컴퍼니, 그러니까 주식회사라고 써놓지 않았어요. 이렇게 써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직역을 하면 유한회사라는 말인 거고. 그럼 주식회사라는 주장은 안 하고 있어요? 주식회사라고 처음에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이 처음에는 이제 보도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설명을 해요. 고려아연에서 주식회사다. 그러니까 처음이라는 건 어제? 그제죠. 그제 밤에 예. 딱 나왔을 때. 아, 그래서 저쪽에서 유한회사고 외국회사이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된다라고 엠미랑 영국회의 쪽에서 하니까? 보도자료를 뿌리니까 주식회사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건 주식회사가 아니다. 알겠습니다. 급해서 그냥 주식회사라고 덮는 수도 있는 것 같고. 뭐 그러나 여튼 뭐 법률적인 근거는 있을 거예요. 표현을 저렇게 했다고 다 주식회사가 아닌 건 아니니까. 맞습니다. 뭐 잘못 적었다고 할 수도 알겠습니다. 있는 거고. 예, 야, 이 진짜 이런 걸 다 이해를 해야 이 스토리가 이해가 되는 건 정말 신기하군요. 재밌었던 거는 사실 영풍과 MBK 쪽에서는 사실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을 거다라고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왜냐면 이런 일을 했던 그 케이스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그래서 본인들도 이미 사전에 법률 검토를 받았다고 해요. 아, 요렇게 거꾸로 영풍 지분을 사서 들어오면 이렇게 상호주 의결권 제한 방법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받았던 법률 검토안이 뭐였냐면 고려아연은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거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서 형사처벌이 된다. 근데 형사처벌 받겠다. 그 대신 경영권은 갖겠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다니까요. 아, 쉽지 않다.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받는 기소되면서 그 매각 명령이 나오고 매각 명령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저쪽이 지분이 2배가 많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호 지분도 다 떨어져 나가게 되면 예, 표 싸움에서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무조건 진다는 거예요. 뭐 알겠습니다. 그러네요. 야, 그럼 언제 찾아옵니까 MBK는 이 경영권 이번 주총에서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일단 이번에 가처분 인용이 나게 되면 바로 찾아올 수 있고 그러면 이번 임시주총은 무효야. 너희들 왜 임시주총 진행을 이렇게 했어? 일단 무효가 아니라 효력 정지입니다. 그러니까 무효인지 아닌지는 본안 소송 가서 따져야 돼요. 아, 효력이 정지되면 효력 정지면 그러면 일단 집중 그냥 투표제 3월에 집중 투표제도 안 되고 이사 식구인 제한도 안 되고 그다음에 집중 투표제로 이사 선임도 안 되고. 그러면 3월 정기 주총에 네. 3월 정기 주총에 이번에 이사 14명을 더 추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안건을 또 MBK 쪽에서 올릴 수 있나 모르겠네요. 올릴 수 있죠. 그럼 반드시 그 의안을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니라 표싸움을 하겠죠.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반수 이상만 되면 무조건 그 안은 통과거든요. 근데 이미 그러니까 의안으로는 올려야 되는. 그렇죠. 이사수를 늘리는 거는 이제 과반이면 되니까. 그러면 안건은 이번에 요란했던 이 임시주총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냐 없냐를 다투는 가처분 맞습니다. 결과가 당연히 3월 정기주총 전에 나올 텐데 그렇죠. 그게 운명을 좌우하겠군요. 맞습니다. 거기서 설사 기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공정거래법이 있고 물론 이건 조금 시간은 걸리겠고 그다음에 뭐 고려아연 쪽에서도 최현범 회장 측에서도 공정거래법 위반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법적 다툼은 있겠습니다만 예.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져오거나 아니면 영영 손을 떼야 되는 뭐 그런 시나리오가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장에서 지분을 더 사서 뭔가 역전을 시킬 방법은 양쪽이 필요 없거나 없습니까? 지금 사실은 주주들은 주가에 관심 있는 주주들은 그게 궁금할 텐데 아니 사실 다시 200만 원 넘는 거냐 아니면 지금 80만 원에 사실 그게 정도예요, 정도. 최현범 회장 측에서 처음에 그 경영권 공격이 들어왔을 때 지분을 사서 모았다라고 하면 뭐 다른 흐름으로의 싸움이 이어졌겠지만 돈이 없어서인지도 모르겠고 돈이 있지만 그렇게 쓰지 않고 싶어서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상한 방법들을 들고 나온 거잖아요. 빚을 내서 자사주 매입 방식으로 공개 매수를 하고 돈이 없으니까 급이익 갚겠다고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다른 방법을 동원을 했던 거죠. 그 말인즉슨 본인들이 돈이 없다는 걸 텐데 지금에 와서 뭐 돈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우리 채팅창에서는 일단은 시간을 벌고 그 녀석 회사 체계를 손자 회사를 주식 회사로 그냥 바꾸면 된다. 지금은 유한 회사이지만 지분을 산 상태에서 주식 회사로 바뀌면 그거는 상호 출자 금지에 딱 걸리는 거 아니냐. 외국인 회사라서 그건 규정 안 받아? 그럼 손자 회사인데 내국인 회사로 바꿔.
라고도 언제든지 근데 바꿀 법률 수 있는 행위는 건데. 이미 그 의결권 제한이라고 하는 행위는 이미 과거인 거잖아요. 아 주총에서 그 상황에서 그쵸. 했으니 그 주총은 무효다. 또 그건 그렇군요. 앞으로 바꾸는 건 의미가 아이 없죠. 복잡해. 사후에 바꾸는 것처럼 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그 주총은 무효지만 그러면 그걸 그렇게 바꿔놓으면 그 다음 3월 정기 주총 가기 전에 그 호주의 손자 회사를 주식 회사로 바꾸고 국내 회사로 바꿔버리면 이번 주총은 무효지만 네. 3월 주총에서는 그 상호 출자 금지 혹은 지분 의결권이 제한되므로 3월 정기 주총에서는 똑같이 지금 이번에 영풍의 의결권이 없어질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 되면 그럴 수 있겠죠. 예. 그 상황에서는 빼박 영풍은 계속 의결권이 없을 텐데 뭐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면 최 회장이 계속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되면 사실 영풍 MBK 쪽에서 또 걸겠죠. 저거는 외양만 그렇게 했을 뿐 진정한 법률 관계는 그게 아니다라든지. 근데 법률 관계라는 게 외양이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 유한회사라서 안 되는데요라고 하면 취지는 아유 그게 아닌데 유한회사라서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상황도 있으니. 근데 그게 제가 호주의 어떤 행정 시스템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뭐 한 달 반쯤 만에 그게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그러면 호주에 있는 SMC라고 하는 회사를 본점을 한국으로 옮겨 예. 해야 될 옮겨 버린다는 텐데. 거죠. 3월 주총 전에 그 회사를 주식회사이며 한국 회사인 걸로 바꿔버리는 게 제가 법인을 안 법무사 만 문제인데 불가능할까요? 법인을 안 만들어봐서 모르겠는데 저도 사람이 그런데. 이사 가는 것도 뭐 예를 들면 한 달 안에 되는 게 아닐 텐데 페이퍼- 회사가 이사 오는 게 국경을 넘어서 이사 오는 게 그렇게 쉽게 될까 싶은 생각은 저는 드네요. 저는 금방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회사 하나 세우고 다음날 그 회사 인수하면 되잖아요. 인수한 후에 합병하면 되잖아요. 합병합니다. 그럼 그냥 국내 회사 되는 거지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지금 뭐 물불 가릴 때입니까? 뭐 그렇죠. 편법이잖아라는 욕이야 지금도 이미 먹고 있는데요. 근데 뭐 예를 들면 그런 방법이 살아있다라고 하면 영풍이랑 MBK 쪽에서도 뭐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든 그래. 2% 마련을 머릿속에 하겠죠. 떠오르는 생각이 뭐 그쪽에 없겠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고 법률 검토 다 해놨기 때문에 예. 지금 이게 어떤 방법으로 공격을 해야 될지 다 이렇게 꿰차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정거래법은 처벌받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러나 아니라고 처벌받았다고 하니까. 해서 주주가 대주주가 아닌 것도 아니고 대주주는 아닙니다. 음. 최대 주주는 어쨌든 영풍과 MBK 쪽인 거고 최인범 회장 측은 지분율이 17.5%밖에 안 돼요. 그러네. 그래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게 결국 매각 명령은 나올 텐데 그러면 그죠? 뭐 시간의 문제. 만약에 뭐 예를 들면 문제가 있다고 공정거래에서 판단을 한다고 하면 그럼 저 같으면 매각 명령 나오면 어디 제3자한테 팔고, 그죠? 네. 그럼 전혀 관계없는 회사가 샀으니까 괜찮은데 그 다음에 뭐 하려고 그러면 또 자회사 하나가 또 이 회사를 합병 흡수하든 뭐라든 해서 또 이런 상황 만들고, 그럼 또 공정거래법도 위반이야라고 하면 또 조사 받아보고 또 검찰 가서 또 처벌받고 또 매각하고 주총 열리기 전에 또 그거 하나 사고 그러면 공정거래법 전과 15범이 될 수는 있겠으나 뭐 맘대로 하세요. 저는 대주주만 하면 됩니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이거는 여기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게 벌어지는 장소라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같은 방법을 두 번 쓰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공격자 측에서도 좋은 방법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러나 왜냐면 영풍 지분을 갖고 있으면 영풍은 내 지분을 못 갖고 있는 게 되잖아요. 그걸 영풍이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 못하니까. 야 씨발 내 이거 빨리 좀 가져가 이게 안 되는 거니까 그거는 비난만 감수하면 할 수 있는 일 같은데요. 여튼 최현범 회장 측에서 화해 손을 야. 건넸다. 그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야, 이걸 어떻게 야, 해석해야 야, 될지는 뭐 많은 분들이 머릿속으로 따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진짜 치열하다. 저는 뭐 이게 여기 이제 선과 악도 없고 누구 편 내 편도 없긴 없는데 예. 사실은 저는 내심으로는 경영권이 한번 바뀌는 걸 보고 싶은 이유는 아니 우리나라에 이것도 안 되면 세상에 적대적 M&A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버티면 되니까. 그러면 지금 경영권 갖고 있기만 하면 그럼 항상 영원 무궁이 내 회사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적어도 뺏길 수 있는 여지는 있다는 걸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진짜 어렵네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누구 편드는 게 아니라 자본시장에서는 누군가가
너무나 공고하게 오너십을 가지고 있게 되면 이제 본인의 어떤 마음대로 이렇게 경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저는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원아시아 펀드 같은 경우에 친구가 하는 곳에 이사회 의결도 없이 본인이 그렇지. 출자를 하게 되는 이건 사실 주식회사 말이 안 되는 거죠. 아 물론 말이 안 되죠. 더더군다나 최대 주주는 따로 있고 본인은 소수 주주고 다른 주주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본인이 각성을 하고 안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은 하시긴 했지만 어찌됐든 이런 것들이 조금 한두 번씩 일어나줘야 견제 세력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는 걸 알아야만 어쨌든 주주한테는 훨씬 더 친화적인 자본시장이 야. 되지 않을까. 그 맞죠. 뭐 그렇죠. 그 사실이라면 그것도 이상한 거긴 한데 어쩐지 이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더라. 다만 이제 주가와 관련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장에서 그 주식을 사서 또 200만 원어치까지 또 살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는 겁니까? 오늘 또 이렇게 올랐더라고요. 그러게요. MBK도 처음에 충분히 주식 확보한 줄 알았더니 한 달 전까지만 해도 200만 원 가까이 되는 데서 샀더군요. 네. 그러니까 필요한 거잖아요. 필요하니까 샀을 거 아니겠습니까? 가만 이상 가지고 있으면 완벽하게 이기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또 살려나? 잘 모르겠네.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직 MBK나 영풍 쪽에서는 이제 지분이 더 이상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풍 지분이 지금 의결권을 못 갖고 있으니까. 근데 그러려면 그만큼의 지분을 더 확보를 해야 되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갈 텐데. 그러니까 영풍이 어디 제3자한테 그럼 그 지분을 팔아야죠. 영풍 아닌 다른 사람한테. 영풍과 MBK는 이미 주주관계가 맺어져 있습니다. 장영진 고문과는.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사기로. 음. 그걸 누구한테 다시 팔 수는 없죠. 아 MBK가 나중에 사기로. 그쵸. 그러니까 MBK가 지정한 제3자한테 영풍이 고려한 지분을 넘기고 그래야 연합군이 되고 하지. 지금 영풍은 자기가 주식 갖고 있으면 이 의결권이 없는데. 뭐 그러나 이제 장에서 사고 팔고 하는 거와는 또 관계는 없을 수도 있겠네. 그렇죠. 넘기는 김에 좀 잘게 찢어서 넘기면 집중 투표제 해도 유리는 하겠네요. 다 별걸 다 가르쳐 드립니다 이제 이 프로가. 화이팅. 알겠습니다. 복잡한 내용 고려와한 경영권 분쟁 법정에서 가리게 됐군요. 잘 들었습니다, 김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